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장중한 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급락 장세 이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이런 하락세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자, 마감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7% 하락한 채 마감됐고 S&P 500 지수가 0.6%대, 나스닥 지수는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날 상승했던 섹터는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밖에 없었는데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또 대표적인 방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날 시장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안 좋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던 이유는 금리 때문이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는 15년 내 최고치까지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상당한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지난 금요일 경고가 이날 시장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월 29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쇼크에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의 잭슨홀 발언으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3%대의 급락세를 보였던 금요일장보다는 다소 진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74.5%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했던 26일 당일보다 13%포인트 이상 뛴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선 이와 같이 연준이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은 밟을 것이고 추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울트라 스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8월에도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연준은 가능하면 더 적은 폭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금요일 이후 이번 주 첫 거래일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 섹터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고요. 금융 섹터, 산업재 sek터, 헬스케어 섹터 등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섹터는 상승했고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2%대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듀오듀오는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이죠. 이날장에서 14.7% 급등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0.58% 상승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광고형 요금제가 월 7달러에서 9달러 선으로 설계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는 중간 광고를 보는 대신 상대적으로 월간 비용을 저렴하게 만든 요금제입니다. 어제 메타 플랫폼으로부터는 메타버스 전략 핵심 지도자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메타의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인 호라이즌을 이끌던 비백 샤르마 부사장은 6년간 메타에서 페이스북 게이밍 부사장 등을 역임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크 주커버그 CEO의 아바타 스크린샷 그래픽, 저품질 비판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날장에서 1.6% 하락했습니다. S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매장들에게 은행 계좌 인증 혹은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측에서는 돈 세탁 방지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일부 매장들의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의 유럽 생산 확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유럽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게 된다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고 이익률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 3대1 주식 분할이 이뤄진 것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375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1.14% 하락한 2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애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간밤 1.37%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웨드부시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 수요를 낙관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평년 대비 신제품 공개 일정을 빠른 시기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초기 주문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의 수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의 감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또 산유국 중 하나인 리비아에서 또다시 유혈 사태가 나타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는 하루 평균 120만 배럴가량을 생산해 왔는데요. 반정부 시위 등으로 생산량이 하루 10만 배럴 가까이 급감했던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4% 가까이 상승해서 약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에쿼티 말고 커머더티. 뭐 우리말로 하면은 주식 말고 원자재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근데 이제 라임을 좀 맞춰보려고 네. 영어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골드만삭스의 조언이 나왔어요.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 말고 원자재, 커머디티를 사라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최대 근거는 경기 침체 공포가 좀 과장이 됐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드만 측의 좀 주장을 들어보면은 유럽을 제외한다면은 향후 1년 정도의 침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극심한 에너지 부족 속에 원유 등의 원자재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 시마다 매력적인 투자 진입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도 지금 원자재를 사고 침체 걱정은 나중에라고 좀 지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연준의 이 매파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원자재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한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에도 보유하기에 최고의 자산군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원유 쪽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원유 가격도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한 상태이긴 해요. 최근에 많이 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기회일까? 다른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원유를 브렌트유 기준으로 좀 봤을 때 6월 초 고점 대비해서 한때 약간 20%까지 하락폭이 커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약간 17% 정도로 그래도 좀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원유 시장의 흐름인데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초쯤이었죠.
국제유가가 연말에 65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경기 침체 공포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실제화될 가능성을 좀 근거로 들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침체 공포는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유 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 외에도 앞서서 JP모건 특히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리시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전문가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원자재를 살 때다라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주식을 모두 다 버리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런 조언을 앞서서도 했었고 골드만 측에서도 이날 또 보고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실제로 원자재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또 긍정론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그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이게 매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원자재 입장에서는 침체가 없이 인플레이션만 있다면 사실 이거는 원자재 자체에는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주식 말고 원자재를 사라라는 의견을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참 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 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전 찬성론자다라는 얘기를 해서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날 일론 머스크가 노르웨이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해야만 한다면서 원전도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만약에 잘 설계된 원전이 있다면 이걸 가동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원전 찬성론자다라고 이날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원전과 관련된 미국의 기업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이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죠. 유가와 천연가스가 치솟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원전의 가동 중단을 아예 연기하거나 아니면 일부 원전의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우라늄 ETF인데요. 우라늄 ETF의 가격은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약 19달러였었는데 한 주 만에 2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그 우라늄 ETF는 오늘 시장에서도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 기업은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호주에 있는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업 역시 오늘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또 우라늄의 주요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이런 이 정치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결국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우라늄을 전쟁과 관련된 제재 목록에 추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우라늄 가격도 또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 ETF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우라늄 ETF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약간 16%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이슈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좀 에너지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 역시도 이 같은 또 ETF 가격 흐름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업황과 관련을 해서도 장기적인 전망이 개선된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최근까지의 어떤 주가 상승만큼의 수요 증대가 당장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라늄은 지속 가능한 어떤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보안 그리고 전환의 중요한 원자재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하지만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상승세가 좀 둔화하는 모습, 소프트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는 2025년 이후 정도에 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가격을 좀 결정할 요인으로는 역시 이제 대러시아 제재가 어떻게 좀 관련해서 나올지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당장 우라늄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네. 지금은 전쟁과 관련된 뉴스 모멘텀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책 이반자들, 뭐 머스크가 그런 사람 아니지만은 네네. 이렇게 또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일단은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펀더멘털이 얼마나 좀 빨리 뒷받침을 해줄지, 그리고 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또 성장으로 좀 보답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된 주가 랠리를 좀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간 보는 중이라는 키워드인데 누가 간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뭐 기업명이 나와 있는데 넷플릭스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가 포함된 구독 모델의 가격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또 전해주셨었죠. 여기에서 광고 버전을 지금 한 7달러에서 9달러 정도로 책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가 그 이후에 지금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면은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뉴욕 포스트에 해당 기사가 추측성이다,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연내 출시를 앞두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숙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론칭과 관련한 초기 단계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는 버전의 구독료를 기존에 7.99달러에서 10.99달러로 오는 12월부터 올리기로 예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7.99달러 모델은 광고가 있는 모델로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 정해진 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정말 넷플릭스가 광고 있는 버전으로 좀 싸게 출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된다면 또 넷플릭스에겐 긍정적인 것이니까 분명히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OTT가 사상 처음으로 케이블 TV의 점유율을 추월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OTT 시장의 어떤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성숙기에 좀 접어들었다, 이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광고가 포함된 버전 출시를 좀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 일단은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광고가 포함된 그 모델에서 그래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광고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어린이용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같이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가 여전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두 다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번 광고 사업을 좀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지루한 동일 광고를 주구장창 이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촘촘히 좀 전략을 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대되는 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물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가격이 뭐 7에서 9달러라고 한다면은 경쟁사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콕 같은 경우에는 광고 버전이 한 4.99달러, 훌루 같은 경우에도 6.99달러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에서 좀 밀릴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TT 시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케이블 TV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고 또 저렴한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상쇄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TT 보면서 와, 광고 안 봐서 좋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들 광고를 넣기 시작하네요. 네. 이제 케이블 TV가 그냥 OTT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애플 신제품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는 9월 7일에 애플이 이제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가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과연 어떤 제품들이 출시될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나왔던 CNBC 기사에 따르면 아주 새로운 신제품이 이번에 출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폰 모델과 그리고 새로운 애플 워치, 이 두 가지가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신제품 발표회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총 4가지의 아이폰 14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출시가 됐었던 아이폰 미니 최저가 모델이었었죠. 그 당시 가격이 이제 699달러였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미니 모델은 아예 출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베이직 모델 가격이 최저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13 모델에서의 베이직 모델의 최저가가
$829였었기 때문에 $829가 최저가가 되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최저가가 되든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프로 모델을 일부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가격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망 문제, 그리고 부품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가하게 될지 가격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주목되는 게 바로 애플 워치입니다. 이제 8번째 애플 워치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대되는 게 이겁니다. 체온 센서가 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무호흡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런 기능이 탑재될 것인가가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애플워치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프로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애플워치 사상 첫 번째 프로 모델 출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신제품 발표할 때 직접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애플의 이런 신제품 발표로 인해서 제품이 더 많이 잘 팔리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이폰 14의 초도 물량, 그러니까 애플의 협력사들에게 지금 초반에는 이 정도로 만들어라라고 요청한 그런 물량을 보면은 9천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13이랑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통상적인 플래그십 모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또 양호한 수치가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기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9,500만 대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서스케아나도 또 지지를 하는 그런 분석을 최근에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12월 분기와 이제 하반기를 좀 합쳤을 때 1억 대 정도의 아이폰을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이 한 8,800만 대 정도였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역시도 아이폰의 수요가 굉장히 예상보다 좋음을 알리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드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에서 아이폰 14이 출시가 되는 것이 애플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공급망 문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또 공개와 더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기간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